안 가. 나 안 가. 이 나쁜 년아. 내가 내 딸 훔쳐갔지. 요양원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칠순 노인 말순이 며느리 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리카락이 한 웅큼 뽑혀나가는 고통보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더 참기 힘들었다. 어머님, 제발 좀. 사람들 보잖아요. 지은이 말순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자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내 딸 내놔, 우리 순이 내놔 도둑년.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요양원 직원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말순을 일으켜 병실로 끌고 갔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말순의 원망 섞인 눈빛이 지은에게 꽂혔다. 지은은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화끈거리는 두피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더 단단하게 굳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지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드디어 끝났다. 3년. 남편 민석의 사업 실패와 시어머니의 치매 발병 이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알바, 밤에는 시어머니의 대소변 받기. 그 고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도둑년이라는 소리뿐이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통. 다시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엄마 잘 모셨어? 라고 묻겠지. 정작 자기는 빚쟁이 피한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남이라고 믿었던 두 여자가 한 냄비에 식은 국을 통해 마주하게 된 기막힌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끝에 가슴 먹먹한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은이 사는 곳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빌라 2층이었다.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송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김말순이라고 적혀 있었다. 요양원에 가기 전 시어머니가 보낸 것 같았다. 지은은 상자를 발로 밀어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냉기도는 거실. 보일러를 켤 기름값도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신세였다. 상자를 뜯었다. 신문지 뭉치 속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자기로 꽁꽁 싸매져 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이 보였다. 기름이 하얗게 굳어 떠 있는 볼품없는 국. 냄비 뚜껑에는 찢어진 달력 뒷면에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아가 생일 축하한다. 애미가 끓였다. 지은은 코웃음을 쳤다. 생일? 내 생일은 다음 달인데. 치매라더니 날짜도 모르네. 지은은 냄비를 들고 싱크대로 갔다. 쏟아버릴 생각이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흔적을 보고 싶지 않았다. 도둑년 소리도 퀴퀴한 노인 냄새도 지긋지긋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바다 냄새. 일반적인 소고기 미역국 냄새가 아니었다. 지은의 손이 멈칫했다.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에서. 지은은 홀린 듯 숟가락을 들었다. 하얗게 굳은 기름을 걷어내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차가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 들깨의 고소함과 조개의 시원함이 어우러진 맛.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흐릿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좁은 단칸방. 젊은 여자가 냄비를 저으며 어린 지은을 보고 웃고 있었다. 우리 순이 미역국 먹자. 지은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순이.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울부짖으며 찾던 그 이름. 그리고 지은 자신이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 아주 어렴풋이 불렸던 것 같은 그 이름. 우연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지은은 다시 냄비를 들여다봤다. 냄비 바닥에 굵은 못으로 긁어새긴 글씨가 보였다. 순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현관문 틈에 끼워져 있던 우편물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바람이 문을 흔들었기 때문일까?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 우편물을 주워들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통지서. 수신이는 김말순이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전 동사무소에서 뗀 모양이었다. 지은은 봉투를 뜯으려다 멈췄다. 불길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다. 식어빠진 미역국 냄비와 바닥에 떨어진 증명서 봉투. 이 작고 초라한 사물들이 지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입안에 남은 들깨향이 사무치게 서글퍼서 눈물이 핑 돌 뿐이었다. 입안의 감도는 들깨 미역국의 맛.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 지은을 30년 전 과거로 끌고 갔다. 지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결핍 그 자체였다. 5살이던 1993년 봄. 지은의 기억은 시장통 한복판에서 끊겨 있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가 알록달록한 사탕 가게 앞에서 잠시 손을 놓았던 그 짧은 순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은은 파출소를 거쳐 소망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이름이 뭐니? 순이. 성은? 몰라. 보육원 원장님은 순이라는 촌스러운 이름 대신 지은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지은은 늘 생각했다. 엄마는 날 버린 걸까? 잃어버린 걸까? 보육원 식탁에 미역국이 나올 때마다 지은은 울면서 국을 남기곤 했다.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 아니어서, 조개와 들깨가 들어간 뽀얗고 고소한 그 국물이 아니어서. 시간이 흘러 25살 지은은 민석을 만났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무엇보다 고아인 지은을 편견 없이 사랑해 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수는 달랐다. 상견례 날 말수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 민석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걸 만나니? 말수는 지은을 고아 며느리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했다. 명절 때면 친척들 앞에서 친정 교육을 못 받아서 싹수가 없다며 망신을 주었고, 임신했을 때도 딸 낳으면 국물도 없다며 유산의 아픔을 후벼 팠다. 지은은 참았다. 민석을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진심이 통할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3년 전 민석의 사업이 망하고 말순에게 치매가 찾아오면서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치매에 걸린 말순은 억눌러왔던 본심을 드러냈다. 아니, 본심보다 더한 악기가 되었다. 밤마다 지은의 방에 들어와 자고 있는 지은을 때리며 소리쳤다. 도둑년, 내 딸 내놔. 내가 내 딸 훔쳐갔지. 지은은 그 말이 너무나 끔찍했다. 자신이 가장 아파하는 상처, 엄마에게 버림받은 딸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건드리는 것만 같았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딸 없잖아요. 외아들이잖아요. 지은이 악을 쓰면 말수는 벽을 긁으며 울었다. 아니야 있어. 시장에서 잃어버렸어. 내 새끼 순이. 순이.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지은은 소름이 끼쳤다. 자신의 옛 이름과 같아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는 그 가상의 딸 때문에 현실의 며느리인 자신이 딸을 훔친 도둑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해서였다. 다시 현재 지은은 식탁에 놓인 미역국 냄비를 노려보았다. 이 냄비 분명 시댁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이다. 민석이 옛날에 쓰던 건데 버리긴 아깝다며 가져왔던 낡은 양은 냄비. 바닥에 새겨진 순이라는 글자. 민석은 누나 이름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은의 촉은 달랐다. 이 냄비는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었다. 말순의 집착이자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의 증거였다. 그런데 왜 그 냄비에 하필이면 지은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개 들깨 미역국이 담겨 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우, 추워. 여보, 밥 있어? 민석은 식탁 위에 미역국을 보더니 숟가락을 담갔다. 오, 미역국이네. 이거 그 맛이네. 엄마가 옛날에 끓여주던 거. 지은이 민석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당신 이 맛 기억나? 그럼 어릴 때 엄마가 생일마다 해주던 거잖아. 조개 넣고 들깨 갈아 넣은 거.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석이 좋아하던 맛.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끓여주던 맛. 그렇다면 내 기억이 틀린 건가?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맛이 사실은 보육원에서 먹었던 맛과 뒤섞여 왜곡된 걸까? 아니면 우연히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의 레시피가 같았던 걸까? 민석은 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다. 근데 엄마가 왜 이걸 보냈지? 나 먹으라고 보낸 건가? 하긴 며느리 생일은 몰라도 아들 입맛은 귀신같이 기억하네. 역시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그 말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남편은 피로 이어진 아들이라 사랑받고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미움받는구나. 심지어 치매에 걸려서도 아들 생각뿐이구나. 지은은 씁쓸한 표정으로 냄비를 치우려 했다. 그때 냄비 바닥에 눌러붙은 미역줄기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다. 작은 은반지였다. 너무 작아서 아기 손가락에나 맞을 법한 녹슬고 찌그러진 은반지. 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93.05. 지은은 숨을 멈췄다. 1993년 5월 5일. 그 날짜는 지은이 보육원에 입소했던 날짜였다. 그리고 보육원 기록 카드 특이사항란에 적혀 있던 한 줄이 떠올랐다. 입소 당시 은반지 착용. 분실 우려로 보관 중. 우연일까? 세상에 1993년 5월 5일이 새겨진 반지가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왜 하필 시어머니가 보낸 국 속에 이 반지가 들어있는 걸까? 혹시 시어머니가 내 보육원 기록을 본 걸까? 그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진짜 딸순이의 유품일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녔다. 순이라는 이름, 조개 미역국, 1993년 5월 5일. 모든 단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지은은 애써 부정했다. 그럴 리 없다. 저 독한 노인네가 내 엄마일 리 없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도둑년 취급하던 사람이 내 엄마라면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지은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민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국그릇을 비우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놓친 진실이 있는 걸까? 지은은 자신의 주머니 속 차가운 반지를 꽉 쥐었다. 그 반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손바닥을 데우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확인해야 했다. 이 반지의 정체를, 그리고 내 기억의 진실을.
그날 지은은 끝내 참지 못했다. 남편 민석이 잠든 사이 지은은 주머니 속 반지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93.05. 아무리 봐도 지은의 입소 날짜였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지은은 안방 장롱을 뒤졌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줬던 낡은 함. 그 안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함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사이에 끼워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실종 아동 신고 접수증. 날짜는 1993년 5월 5일. 신고자 김말순. 실종 아동 이름 김순이. 지은의 손이 떨렸다. 김순이.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딸. 그런데 신고서에 적힌 인상착의가 지은의 심장을 먹게 했다. 오른쪽 눈썹 위 1cm 흉터. 조개 알레르기 없음. 미역국 좋아함. 지은은 거울로 달려갔다. 앞머리를 들쳤다. 오른쪽 눈썹 위 희미하게 남아있는 1cm 흉터.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만 알았던 그 흉터였다.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석이 아니었다. 민석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누구지? 지은이 거실로 나가보니 웬 낯선 여자와 남자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누구세요? 여기 남의 집에 함부로. 지은이 소리치자 여자 최 실장이 비웃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김민석 씨 댁 맞죠? 이거 법원 퇴거 명령서입니다. 집 경매 넘어갔어요. 경매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이 집 담보로 돈 빌려 쓰고 이자도 안 내셨거든요. 오늘까지 안 비우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지은은 방으로 달려가 민석을 깨웠다.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이 넘어갔다니. 민석은 부스스 일어나더니 사채업자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실장님 아니, 날짜 좀만 더 준다면서요. 더 주긴 뭘 더 줘. 기회 줄 만큼 줬어. 당장 나가. 최 실장이 신호하자 남자들이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석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미쳤어? 사업 망하고 빚 다 갚았다며. 집은 지켰다며. 미안해, 도박빚이 좀 남아서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민석이 고개를 떨궜다. 도박? 사업 실패가 아니라 도박이었다. 지은의 억장이 무너졌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지은이 소리쳤다. 그때 최 실장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미역국 냄비를 보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이거 조개 미역국이네. 맛있겠다. 아줌마, 이거 한 그릇만 줘봐요. 우리도 배고픈데. 최 실장이 냄비 뚜껑을 열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냄비를 낚아챘다. 안 돼. 건드리지 마. 뭐야? 밥 좀 달라는데 유세는. 최 실장이 냄비를 뺏으려다 지은과 신랑이가 벌어졌다. 와장창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다. 남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냄비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또 하나의 물건이 튀어나왔다. 작은 열쇠였다. 낡고 녹슨 열쇠. 최 실장이 열쇠를 집어들었다. 이거 뭐야? 금고 열쇠인가? 야, 김민석. 너 돈 숨겨둔 거 있지? 아니에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민석이 손사래를 쳤지만 최 실장은 믿지 않았다. 뒤져. 이 집에 금고든 뭐든 돈 될 만한 거 다 찾아내.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 장롱이 엎어지고 서랍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지은이 아까 찾았던 실종 아동 신고 접수증이 민석의 발치에 떨어졌다. 민석이 종이를 주워들었다. 이게 뭐야? 순이 실종 신고. 민석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당황이나 놀람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당신 이거 어디서 찾았어? 어머님 함에서.
당신 알고 있었지? 누나 잃어버린 거 알고 있었지? 지은이 쏘아붙였다. 민석은 뒷걸음질 쳤다.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엄마가 망상병 걸려서 쓴 거야. 거짓말 마. 당신 눈이 흔들리잖아. 그리고 이 냄비 당신이 가져왔잖아. 순이 누나 냄비라며. 그만해. 듣기 싫어. 민석이 소리를 질렀다. 넌 내가 다 아는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넌 그냥 남이야. 우리 엄마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고. 민석의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남. 그래, 나는 남이다. 하지만 민석의 과민 반응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자의 발악이었다. 혹시 민석은 알고 있는 걸까? 지은이 그 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10년 넘게 아내로 데리고 살면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방관했던 걸까? 그렇다면 민석은 공범이다. 자신의 엄마가 친딸을 며느리로 학대하는 걸 지켜본 괴물이다. 나가 다 나가.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사채업자들은 돈 될 만한 게 없자 침을 뱉고 나갔다. 내일까지 비워. 안 그러면 진짜 불 지른다. 텅 빈 거실. 바닥에는 쏟아진 미역국과 깨진 냄비, 찢어진 신고서가 널브러져 있었다. 민석은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다. 나 잘 거야. 깨우지 마. 방문이 쾅 닫혔다. 지은은 혼자 남겨졌다. 미역국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서 비릿한 바다 냄새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었다. 최 실장이 던지고 간 그 열쇠. 열쇠고리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소망 보육원 사물함 33번. 소망 보육원. 지은이 자랐던 곳. 왜 시어머니가 보낸 냄비 속에 내 보육원 사물함 열쇠가 들어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소망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지은의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남편의 거짓말, 시어머니의 냄비, 내 흉터, 그리고 보육원 열쇠. 모든 것이 30년 전 그날 1993년 5월 5일로 연결되고 있었다. 지은은 열쇠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집도 잃고 남편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진실뿐이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소망 보육원으로 가야 했다. 이 지옥 같은 수수께끼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은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지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 바로 진실을 밝히는 것. 만약 내가 시어머니의 친딸이라면 이 모든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지 않을까? 30년의 오해도 남편의 빚도 어쩌면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소망 보육원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찾은 보육원은 재개발로 인해 폐원 위기였다. 낡은 건물은 을씨년스러웠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지은은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예전 원장님은 돌아가시고 젊은 새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30년 전에 여기서 자랐는데요. 제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열쇠 여기 사물함 열쇠 맞나요? 원장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물함? 그거 다 갖다 버린 지 오래예요. 창고에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 지은은 사정했다. 제발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원장은 마지못해 지은을 지하 창고로 데려갔다. 먼지 쌓인 낡은 철제 사물함들. 그중 33번 사물함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다. 달칵 열렸다. 하지만 사물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누군가 이미 다녀간 것처럼. 지은은 허탈함에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없네요. 거봐요. 헛걸음이라니까. 원장이 혀를 찼다. 그런데 사물함 안쪽 벽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매직으로 쓴 낙서. 1993. 김순이 왔다감.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덧붙여진 글씨. 민석이 오빠가 데리러 온대. 지은의 머리가 윙 울렸다. 민석이 오빠? 내 남편 민석이? 민석은 지은보다 3살 위였다. 93년도면 민석은 8살. 8살짜리 민석이가 보육원에 와서 순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고? 그렇다면 민석은 어릴 때부터 순이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다. 알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거다. 지은은 원장에게 물었다. 혹시 김민석이라는 아이 기록은 없나요? 후원자라던가 봉사자라던가. 원장은 서류철을 뒤적였다. 김민석? 아, 여기 있네. 90년대 초반에 어머니랑 같이 봉사활동 자주 왔었네요. 김말순 씨랑. 확실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은이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그런데 왜 결혼할 때는 모른 척했을까? 왜 근본 없는 고아라며 구박했을까? 지은은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신우이였다. 올케, 너 미쳤니? 집 날려먹고 이혼 소송 건다며? 민석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너 때문에. 적반하장이었다. 도박으로 집을 날린 건 민석인데 비난의 화살은 지은에게 꽂혔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 씨가 도박 빚 때문에. 시끄러워.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집안꼴 잘 돌아간다. 당장 병원비 내놔. 민석이 수술해야 한대. 뚝. 전화가 끊겼다. 경제적 압박은 더 심해졌다. 민석의 수술비, 당장 쫓겨날 집 보증금, 사채 이자. 가족들은 지은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지은은 민석이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묻고 싶었다. 사물함의 낙서가 무슨 의미인지. 병실함.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지은이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냄비 내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야. 사촌 누나와 통화 중인 듯 했다. 엄마가 자꾸 순이 찾으니까 지은이가 순이인 척 연기라도 하게 하려고. 그래야 엄마 유산 상속받을 때 유리하잖아. 엄마가 순이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유언장 썼단 말이야.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모든 게 민석의 연극이었다. 냄비를 가져온 것도 미역국 이야기를 꺼낸 것도 지은을 자극해서 내가 혹시 순이인가 의심하게 만든 것도 시어머니가 진짜 딸 순이를 찾으면 유산을 다 뺏길까봐 아내인 지은을 가짜 순이로 만들어서 유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순이가 아닌 건가? 반지, 흉터, 입소 날짜 그 모든 게 우연의 일치였고 민석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건가? 지은은 병실 문을 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비참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돈 때문에 아내의 출생 트라우마까지 이용해 먹다니. 나는 그저 장기판의 말이었구나. 그때 병원 복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요양원 화재 발생, 치매 노인 다수 부상, 김말순 시위도.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이었다.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지은은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집은 넘어가고 시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지은은 터덜터덜 병원을 빠져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지은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빗물 섞인 눈물을 흘렸다. 지나가는 버스들이 물보라를 튀기며 지나갔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모든 진실을 안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쓰레기였고 나는 이용당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하다 죽을 것이다. 이게 지은이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주머니 속 반지가 아직 뜨겁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33번 사물함의 낙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요양원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간 응급실. 아수라장 속에서 지은은 까맣게 그을린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말순을 발견했다. 어머님. 지은이 다가가자 말순의 감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식은 없었지만 며느리의 기척을 느낀 듯했다. 그때 민석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엄마, 엄마 괜찮아? 민석은 지은을 거칠게 밀쳤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엄마 요양원에 처박아둬서 이렇게 된 거야. 지은은 바닥에 넘어졌다. 억울함보다 분노가 치밀었다. 웃기지 마. 내가 유산 노리고 꾸민 짓 다 알아. 내가 가짜 순이 노릇하길 바랐지? 근데 어쩌냐. 나 진짜 순이 아니거든.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 들었어? 그래. 내가 누나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어떻게 인간이 그래? 돈 때문에 아내를 이용해?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웬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말순의 담당 변호사였다. 김말순님 가족분들이시죠? 어르신께서 사고에 대비해 미리 맡겨두신 물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유언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석이 낚아채듯 서류를 뺏어 들었다. 유전자 검사? 엄마가 언제 이런 걸? 민석이 봉투를 뜯었다. 지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검사 결과 김말순과 박지은 며느리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석이 환호했다. 꺼봐. 아니잖아. 넌 가짜야. 유산은 다 내 거야. 지은은 허탈했다. 역시 아니었다. 반지도 흉터도 미역국 냄새도 다 착각이었던 거다. 나는 그냥 버림받은 고아일 뿐이었다. 그런데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침에 걸리기 전 말순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석아, 그리고 지은아. 이 녹음을 들을 때쯤이면 나는 정신이 없거나 죽었겠구나. 민석아, 내가 도박빚 때문에 집 날리고 지은이 몰래 내 유산 노리는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널 시험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사실 너 내 딸 순이가 맞다. 지은과 민석 둘 다 얼어붙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30년 전 시장에서 널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 아빠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널 살리려고 일부러 파출소 앞에 두고 도망친 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 그때 내 주머니에 넣어둔 반지가 증거란다. 그리고 내 흉터, 내가 낸 거 아니냐. 술 먹은 내 아빠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서. 지은은 주머니 속 반지를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불일치로 나온 건 내가 조작했기 때문이다. 민석이 내가 누나가 있다는 걸 알면 유산 안 뺏기려고 지은이를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남남으로 남겨두고 유언장에만 진실을 썼다. 내 전 재산 그리고 이 건물 다 내 딸 순이 박지은에게 상속한다. 반전이었다.
유전자 검사 불일치는 말순의 조작이었다.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민석이 꿈인 줄 알았던 가짜 순이 연극은 사실 말순이 치매인 척하며 아들의 본심을 떠본 것이었다. 냄비를 보낸 것도 민석이 아니라 말순이었다. 딸이 제발 기억을 찾아주길 바라며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엄마가 날 속였어?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밀었다. 상속인 박지은, 본명 김순이. 단 김민석에게는 땡전 한 푼 주지 않는다. 도박 끊고 사람 되기 전까진. 지은은 말순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산소호흡기를 쓴 말순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다. 엄마. 30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 지은의 눈물이 말순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왜 그랬어? 왜 날 버렸어? 차라리 같이 죽지.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오열. 민석이 지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여보, 아니, 누나 나 좀 살려줘. 나 빚쟁이들한테 죽어. 상속받으면 나 좀 갚아줘. 응? 지은은 차갑게 민석을 뿌리쳤다. 비켜. 넌 남이야. 돈 때문에 가족도 팔아먹는 쓰레기. 지은은 민석을 내려다봤다. 경멸의 눈빛. 민석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응급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은은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병원을 나섰다. 민석은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병원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원수가 되었다. 지은은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오직 나 자신과 뒤늦게 찾은 엄마의 사랑만 믿겠다. 그녀의 손에 꽉 쥐어진 낡은 은반지. 빗물에 씻겨 반짝이는 그 반지가 절망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엄마를 지키고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 그녀의 발걸음이 빗속에서도 단단하게 땅을 딛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병원 영안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날따라 상쾌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말순의 마지막을 지켰다. 30년 만에 찾은 엄마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지은의 손을 잡고 있던 말순의 손은 끝까지 따뜻했다. 마치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장례는 조촐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민석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상주 자리는 지은 혼자 지켰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빈소. 지은은 영정사진 속 말순을 멍하니 바라봤다. 엄마 이제 편해?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엔 사무치는 그리움과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자신에 대한 안쓰러움만 남았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쭈뼛거리는 노신사가 보였다. 말순이 다니던 요양원의 원장이었다. 저 며느님, 아니 따님 되시죠? 원장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르신이 요양원 들어오실 때 맡겨두신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꼭 딸한테 전해달라고.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 말순이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파출부하며 모은 쌈짓돈이었다. 순이 시집갈 때 주려고 모은 돈. 못난 애미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편지에는 말순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은아, 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사실 참 맛있었다. 입맛 까다로운 척해서 미안하다. 내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 지은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누구보다 지은의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엄마는 딸을 밀어내면서도 딸의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 집 앞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깨졌던 양은 냄비가 찌그러진 채 뒹굴고 있었다. 지은은 냄비를 주워들었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바닥이 움푹 패인 냄비. 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이 냄비는 엄마와 자신을 이어준 유일한 끈이었으니까. 지은은 공구함을 꺼냈다. 망치로 찌그러진 부분을 펴고 철사로 손잡이를 고정했다. 뚱땅뚱땅. 빈집에 울리는 망치 소리가 묘하게 경쾌했다. 냄비를 고치며 지은은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렇게 고쳤을 수 있을까? 찌그러지고 구멍 났지만 다시 두드리면 쓸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말순의 담당 변호사였다. 박지은 씨 유산 상속 절차 마무리됐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 완료됐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어머님 건물 1층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권리금 없이 그냥 비워주겠답니다. 그 자리에 뭐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이 생전에 지은 씨 솜씨 좋다고 입이 마르게 자랑하셨거든요. 지은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치고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꼭 잘 익은 홍시 같았다. 엄마가 좋아하던 홍시. 가게 내 가게. 평생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던 지은에게 내 가게라는 단어는 꿈과도 같았다. 지은은 부엌으로 갔다. 고쳐진 양은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그리고 물을 받았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았다.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이 아닌 지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차갑던 집안 공기가 훈훈해졌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구수하고 깊은 맛. 맛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웃어주었다.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이 국물 속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은을 다시 살게 할 힘이 될 것이다. 지은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찌그러진 냄비에서도 맛있는 국은 끓여지듯 상처 입은 인생에서도 희망은 다시 끓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은 이제 알고 있었다. 새벽 5시, 텅 빈 집안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촛불 하나를 켠 듯 따뜻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말순의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상복이 아닌 밝은 베이지색 스웨터였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지은은 말순이 남겨준 건물 1층 상가로 향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 먼지가 쌓인 공간.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곳이 폐허가 아니라 캔버스처럼 보였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쓱싹쓱싹 묵은 먼지를 쓸어내는 소리가 경쾌했다. 유리창에 붙어있던 낡은 전단지를 떼어내자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지은은 상상했다. 이곳에 테이블을 놓고 따뜻한 국밥을 끓여 손님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오전 10시 지은은 소망 보육원으로 향했다. 원장에게 문전박대당했던 그곳. 하지만 이번엔 당당했다. 지은은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원장님, 저 기억하시죠? 33번 사물함. 원장은 흠칫 놀랐다. 아, 또 오셨네. 기록 없다니까요. 지은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말순이 남겨준 유산 중 일부였다. 후원금이에요.
아이들 따뜻한 밥 좀 먹여주세요. 특히 생일인 아이들한테는 꼭 미역국 끓여주시고요.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석이 제 남편 기록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숨긴 거 있죠?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을 꺼냈다. 사실 김민석 씨가 후원 끊으면서 기록 폐기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양심상 남겨뒀죠. 지은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석이 보육원에 남겼던 기부금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날짜는 지은이 보육원을 떠나 성인이 되어 독립한 직후부터 끊겨 있었다. 즉, 민석은 지은이 보육원에 있는 동안에만 후원하고 지켜보다가 지은이 사회로 나오자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한 것이었다. 지은은 보육원을 나오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결혼이 철저한 기획이었다니.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연민이 느껴졌다. 돈에 눈이 멀어 평생을 연기하며 산 민석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오후 2시, 지은은 낡은 여관방으로 찾아갔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민석의 은신처였다. 문을 두드리자 초췌한 몰골의 민석이 나왔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지은을 보자마자 민석은 무릎을 꿇었다. 여보, 아니, 누나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빚쟁이들한테 죽어. 비굴한 모습. 예전 같았으면 치를 떨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한 인간으로 보였다. 지은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아침에 끓인 미역국이었다. 먹어. 민석은 허겁지겁 국을 떠먹었다. 이거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네. 민석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내가 끓인 거야. 엄마 레시피대로. 지은은 민석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당신 볼 일 없을 거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민석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돈 좀 줘. 엄마 유산 받았잖아. 나 좀 살려줘. 지은은 말순의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김민석에게는 땡전 한 푼 주지 않는다. 도박 끊고 사람 되기 전까진. 엄마 뜻이야. 당신 빚 당신이 갚아.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스스로 벌어서 갚아. 그게 엄마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관을 나왔다. 등 뒤에서 민석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지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0년의 악연을 끊어낸 해방감.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꺼내 햇살에 비춰보았다. 93.05. 입소 날짜가 적힌 그 반지. 이제 그 반지는 버림받은 날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날의 증표가 되었다. 저녁 무렵 지은은 다시 상가로 돌아왔다. 가게 불을 켜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기웃거렸다. 어머, 여기 가게 생기나 봐? 아가씨가 하는 거야? 인상이 참 좋네. 지은은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네, 곧 오픈해요. 순인의 밥상이에요. 맛있는 밥 드시러 오세요. 순인의 밥상. 지은이 새로 지은 가게 이름이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이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놓기로 했다. 엄마가 불러주던 그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는 다짐. 가게 한편에 말순의 사진을 놓았다. 사진 속 말순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나 잘할게. 지켜봐줘. 지은은 사진 앞에 작은 밥그릇과 미역국 한 그릇을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온기가 텅 빈 가게를 가득 채웠다. 깨진 냄비는 고쳐졌고 끊어진 인연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엄마의 사랑과
스스로 일어서려는 단단한 의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눈 내리던 그 겨울밤, 요양원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었다. 재개발이 유예된 낡은 빌라 1층 상가. 그곳엔 더 이상 먼지 쌓인 공실이 아니었다. 노란 개나리 화분이 놓인 입구 위로 나무 간판 하나가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순인의 밥상.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장님, 여기 들깨 미역국 2그릇이요. 오늘 반찬은 뭐예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 앞치마를 두른 지은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오늘 잡채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녀의 얼굴엔 1년 전의 그늘이 없었다. 도둑년이라는 비난에 움츠러들던 고아 며느리는 사라지고 당당한 밥집 사장 박순이만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지은에서 박순이로. 엄마가 지어준 이름,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며 불렀던 그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물론 성은 엄마의 성을 따랐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빠져나간 한가한 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민석이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진 모습. 공사판에서 일하는지 작업복 차림에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쭈뼛거리며 구석 자리에 앉았다. 지은은 말없이 물병을 가져다 주었다. 밥 하나 줘. 민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밥을 말고 미역국을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민석은 국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후루룩. 국물을 넘기는 그의 목을대가 떨렸다. 맛있다. 엄마가 해주던 거랑 똑같네. 민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국밥을 먹었다. 지은은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옅어졌다. 그저 한때 가족이었던 길 잃은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을 뿐. 빚은 다 갚았니? 지은이 물었다. 민석은 밥알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반은 갚았어. 막노동에서 갚고 있어. 도박도 끊었고. 그래, 다행이네.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민석은 밥그릇을 싹 비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잘 먹었어. 누나. 그는 여보가 아닌 누나라고 불렀다.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남매 같은 혹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민석이 나가고 난 뒤 지은은 식탁을 치웠다. 빈 그릇에 남은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벽에 걸린 말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말순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봤어? 민석이 밥 먹고 갔어. 이제 걱정 마. 나도 잘 살고 제도지 밥벌이하고 사니까. 지은은 주방 한편에 놓인 낡은 양은 냄비를 꺼냈다. 깨지고 걷어차이고 고쳐졌던 그 냄비. 이제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다. 지은이 매일 닦고 관리한 덕분이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받았다. 저녁 장사를 위한 육수를 끓일 시간이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지은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정말 내가 잘못 산 걸까? 이제는 답할 수 있었다.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 최선이 돌고 돌아 나를 구했어. 버림받은 줄 알았던 과거도 고통스러웠던 시집살이도 결국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단단한 순이도 없었을 테니까. 가게 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1년 전 겨울 춥고 시리던 그 거리에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은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93.05. 이제 그 날짜는 아픔의 기념일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증명된 기적의 날짜였다. 지은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다. 어서 오세요. 순인의 밥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엄마가 보내는 포근한 입김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다. 여러분, 오늘 순이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남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지만 그 차가운 오해 속에서도 뜨거운 미역국 한 그릇이 두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놓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꼭 챙겨 드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